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요, 비그로가 왜 다윈을 필요로 했는지 그 서사를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찰스 다윈이 어떤 성격의 인물이며, 그리고 이 비그로에 어떻게 다윈이 탑승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사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다윈의 가문을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다윈은 그냥 재벌 3세? 약간 이런 느낌의 인물이었습니다. 일단은요, 에라스무스 다윈은 의사입니다. 의사면서 이제 막 부를 일구어 나간 이제 신흥부자였어요. 그리고 외갓집은 이제 조지아 웨지우드라고, 저는 그릇 쪽은 잘 모르는데 이거 웨지우드 검색하면은 막 명품 그릇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최초 설립자 조지아 웨지우드가 외갓집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 3대째 내려오면서 이제 다윈한테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 다윈의 집안은요, 부족함이라는 건 느낄 수 없고 오히려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그런 집안의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윈의 취미도 부에서 나오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다윈의 옛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그 다윈의 주된 취미가 조약돌 모으는 거, 광석 모으는 거, 그리고 새 알을 모으는 거. 그 당시에 모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모았던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찰스 다윈은 어릴 적부터 모으는 거, 가꾸는 거, 정리하는 거를 좀 많이 좋아했던 그런 어린 친구였는데요. 문제는 다윈의 집안은요, 3대째 내려오는 의사 집안이었어요. 정확히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의사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의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아버지 바람에 의해서요, 찰스 다윈의 형이 대학을 갈 쯤에 같이 끼워 팔기로 찰스 다윈도 같이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다윈의 나이가 16살이 되던 해입니다. 문제는요, 이 시기는 마취제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과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옆에서 조수가 붙잡고 있고 주치의가 이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공간인데, 이 환자는 이제 고통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윈은 이게 좀 약간 경악스러운 일이었다고 느꼈을 겁니다. 16살인 나이에 이런 잔인한 걸 보다니 정신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시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부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시체를 전문 도굴꾼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묻히신 시체를 막 캐오는 전문업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막 맘대로 도구려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거죠. 이 찰스 다윈은요, 의학이 자기랑 맞지 않는다는 걸 느껴서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학년 때는요, 흑인 노예 출신이었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신 스승인 존 에드먼스톤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새를 박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2학년 때는요, 아예 수업을 딴 걸 듣기 시작해요. 다른 수강 신청을 한 교수님이 이제 로버트 에드먼트 그랜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 밑에서 해양동물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찰스 다윈의 아버지는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윈 아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족고라지로 놀고 있어요. 이 다윈 얘는 내 돈 가지고 그냥 놀고 먹을 것 같은데, 너 그럴 바에는 돈을 좀 유지할 수 있으면서 네 생활할 수 있는 그 목사나 해라 라는 식으로 에든버러 의대를 그만두게 하고 신학대학을 보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 영국은 이 성공회가 아직도 강하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성공회는 국가 소속의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은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지위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부가 3대째 내려올 수 있으니 이 부를 적어도 잃지는 않겠구나 라는 판단에 아버지인 로버트 다윈은요, 찰스 다윈을 의대가 아닌 신학대학으로 노선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학대학이었던 케임브리지 신학대학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요, 상대적으로 신학이 조금 더 맞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신학대는 꾸준히 다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살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취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찰스 다윈이 대학교 때 이제 딱정벌레 같은 걸 수집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이제 다윈이 딱정벌레를 수집하기 위해서 산에 갈 거 아니에요. 딱정벌레를 2마리를 잡았습니다. 좀 희귀하다고 생각한 2마리를 잡았대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주머니에 넣고 가려고 하면은 얘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손을 쥐고 가야 돼요. 근데 지나가던 길에 엄청 희귀해 보이는 딱정벌레를 본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집에 가져가실 거예요? 다윈 선생님은 어떤 판단을 하냐? 딱정벌레를 2마리를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일단 오케이, 얘를 갖다가 입으로 가져가자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딱정벌레를 최대한 상처를 안 깨, 남리로 얘가 다치지 않게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찰스 다윈이 물고 있던 이 벌레가 폭탄먼지벌레에 속하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이 폭탄먼지벌레가 어떤 종이냐, 얘네들이 위협을 받으면 자기가 산을 만들어서 산을 뿜어내는 이런 생물종인데요, 얘가 산을 뿌리면 엄청난 통각을 느끼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찰스 다윈이 그걸 입에 물자마자 산을 방출시키게 됩니다. 찰스 다윈은 뜨거움을 느끼자마자 손에 쥐던 딱정벌레 번진 거 동시에 입에 있는 딱정벌레까지 못 잃었다라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찰스 다윈은 이런 뭔가 수집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본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존 헨슬로우라는 사람인데요, 찰스 다윈은 2학년 때 교양 과목 같은 걸 수강할 거 아니에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 중에서 식물학 강좌를 이제 교양 과목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찰스 다윈을 자칭 또는 타칭으로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이 헨슬로와 같이 걷는 사람이라는 칭을 얻을 정도로 이 헨슬로 박사가 연구하러 갈 때마다 찰스 다윈이 계속 따라붙어서 연구를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찰스 다윈은 존 헨슬로부터 식물 표본을 어떻게 채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헨슬로 못지않게 영감은 주었지만 실제로는 이 당시에 만나지 않는 과학자분이 계시는데요. 그게 누구냐? 이름은 들어봤을 훔볼트라는 사람입니다. 훔볼트는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만나지 않았지만 훗날에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찰스 다윈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책이냐?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감히 번역을 하자면 신대륙 적도지방 여행기라는 책이에요. 신병기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1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박물학자입니다. 박물학자인데 어떤 것으로 유명인 박물학자냐? 남미를 여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서전, 여행기 이런 것들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독특했어요. 그 당시에는 돌은 돌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이런 식으로 각각을 따로따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시기였는데 훔볼트는 좀 보는 입장이 조금 유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돌과 식물, 환경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철학이 신대륙 여행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입장과 동시에 이 자연을 답사하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도 박물학자가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키워준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은사인 존 헨슬로에게 편지가 한 통 날라오게 됩니다. 이 제자 찰스 다윈아, 내가 비그로라는데 박물학자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근데 내가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가기가 좀 그래. 근데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너가 생각나더라. 너 한번 가지 않을래? PS 추신. 문제는 그 돈은 네가 내고 가야 돼. 라는 이제 제의가 편지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오케이. 다윈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윈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아무리 재벌 3대로 내려오는 부였어도 이 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를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는데요. 이 아빠 입장에서는요, 다윈은 목사가 되는 걸 표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비그로에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시간 낭비니까 그냥 딴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목사나 해. 라는 이런 얘기를 받게 됩니다. 이 다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아빠가 돈을 안 주겠다는데. 그래서 존 헨슬로에게 이거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는 편지를 들고 집에 가는 차에 집안의 어르신 역할을 하고 있는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외삼촌에게 나 저기 비그로 타고 싶은데 아빠가 반대를 해요. 아빠 좀 잘 선택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SOS를 치게 되는데 그 외삼촌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느꼈는지 아빠를 설득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득 끝에 아버지는 순순히 다윈의 여행을 허락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내가 돈을 지원해줄게. 근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네 돈이야. 너한테 줄 돈을 미리 땡겨주겠다. 라는 조건을 단 것이죠. 이 당시에 다윈이 정확히 쓴 경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추산은 안 되지만 한 달에 필요한 여행 경비가 못해도 지금 돈으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비그로의 여행은 억 단위의 여행이 되는 것이죠. 이 돈을 훗날 받을 돈에서 깐다는 전제하에 찰스 다윈은 비그로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의를 받은 지가 비그로 항해 2달 전에 편지를 받고 부랴부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1831년 12월에 비그로가 2차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 비그로는요 2년짜리 항해였어요. 2년짜리 항해를 하면서 정확한 위치들을 딱딱딱딱 알아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있던 원주민 풀어주고 자연 탐사하고 이런 것들을 2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요, 탐사를 하면 할수록 예상과는 항상 벌어지잖아요. 그 오차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 일지가 어떻게 됐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플리머스 항해가 여기 위치했는데요, 이렇게 돌아서 중요 체크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탐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 무역풍을 타고, 편서풍이 아니라 무역풍을 타고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요 거점들을 다 찍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항해가 5년이 걸렸어요. 2년보다 3년이 길어진 5년이었죠. 자, 이렇게 5년 동안 찰스 다윈은 어떤 역할을 하냐? 중요 체크 포인트를 휴게소 역할처럼 쉬고 정비하고 해도를 다시 그리고 이런 일들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채집을 하면서 뭐 암석도 발견해와 식물, 곤충 이런 것들 다 박제를 해서 배에 실는 겁니다. 이거를 택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택배를 어떻게 보내냐면 그 각각 거점에 영국으로 보내는 이런 항로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해를 여기서 했어요. 이거를 5년 동안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택배를 맡기는 겁니다. 택배를 맡겨서 나는 항해를 하는 동안 얘는 영국 본토로 계속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찰스 다윈은요, 이런 물품들을 계속 본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박물학계 내에서는 이 찰스 다윈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명망을 얻게 됩니다. 이거를 찰스 다윈 아버지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찰스 다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 여행 가는데 네 돈 경비로 까? 하던 사람인데 이거에 좀 약간 혹했는지 이 택배 보는 이 비용들을 아빠 돈으로 다 까서 보내줍니다. 인정까지 얻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1836년에 이 비그로 항해가 마치게 되고요. 이제 찰스 다윈의 아버지는 오케이, 너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니까 너 이거에 집중할 수 있게 내가 금전적 지원도 해줄게 라면서 이 찰스 다윈의 아버지는요, 찰스 다윈 인정해주면서 자금과 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인정해주면서 너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이런 시간을 주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찰스 다윈은 어떤 일을 하냐, 여태까지 5년 동안 보내온 택배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것들이 지금에 있는 과학과 맞지 않다는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즉 주류과학과는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 콘셉시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진이 나게 됩니다. 이곳에 지진이 나게 되는데 이 지진 진도가 어느 정도냐면 8.5 수준의 지진이 나게 돼요. 이 8.5의 지진이면은 그 동일본 대지진이 8점 후반, 9점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먹는 수준의 지진이 이 칠레 컨셉시온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 이 지역에서 지각이 융기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정도라고 기억이 되냐면 거의 3에서 5cm 정도 지각이 좀 상승했다라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 지각이 상승하잖아, 신기한데?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남미 산을 딱 파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 조개 화석이 튀어나와요. 약간 히말라야처럼 가끔씩 조개 화석 튀어나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개 화석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들을 하나로 엮어보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층이 상승했어요. 여기까지 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남미에 위치하는 안데스 산맥의 꼭대기에도 조개 화석이 튀어나오는구나. 두 개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추론지어서 생각해보면 지구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안데스 산맥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과학적인 사실은 이미 앞선 과학자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제임스 허튼과 찰스 라이엘이 이런 주장을 펼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일과정설이라고 합니다. 동일과정설은 현재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이 과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일과정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진이 나도 과거에도 똑같은 수준의 지진이 날 수 있겠구나. 즉,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누적되어서 현재에 있는 현상을 만들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안데스 산맥도 지진이 조금씩 누적되어서 지금의 높은 안데스 산맥이 되었겠구나를 추론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지구의 나이는 거의 6,000년 수준의 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과학적으로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진의 빈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한 번 지진이 나면 몇 센치가 올라가는지, 이런 걸 계산해보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보단 클 것이다 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찰스 다윈의 주장이 새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제임스 허튼과 찰스 라이엘이 주장하던 거에 무게를 실어준 그런 추가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찰스 다윈이 동일과정설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층만 갖고 이게 끝나면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생기는 일들인데요. 이 갈라파고스는 어디에 있냐면요, 에콰도르 저희 서쪽 끝에 한참을 가면은 존재하는 이 섬으로 되어 있는 군도입니다. 이 섬들은 신생대에 막 생겨난 이런 새로운 섬인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태평양 밑에요 핫스팟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핫스팟 이런 게 아니라 지각과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의 활성이 강한 곳을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이 핫스팟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있는 지각들이 녹아요. 이 녹으면서 이제 지층을 뚫고 화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화산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용암, 마그마가 나오면서 이제 화산섬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지각파는요, 서에서 동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섬과 여기에 있는 섬이 지질시대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가 거의 100만 년 수준의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500만 년, 300만 년 수준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막 신생대에 새롭게 자라난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새로운 서버가 여기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후는 차갑고 건조한 기후가 속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남극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해류가 이렇게 타고 옵니다. 아까 전에 편서풍에 의해서 드레이크 해협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들이 서에서 동으로 튀어겨 나오는 그 해류가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뜨겁고 따뜻한 해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해류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니뇨, 라니냐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돼요. 여하튼 이 지역은 선선하고 좀 건조한 기후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파고스 제도가 좀 신기한 게요, 새롭게 생겨난 서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에 해당하는 포식자, 대부분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친구들은 새로 나온 서버에 접속을 못합니다. 왜? 얘네들은 헤엄을 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포식자 개념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잣대로 잘할랜다 하면서 막 자기 맘대로 잘하는 공간이 이 갈라파고스 군도입니다.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이 찰스 다윈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갈라파고스에서 잡은 새들이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 갈라파고스에서 새를 잡았을 때는요, 부리가 서로 다른 세계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새들이 사실 서로 친척 관계에 있더라, 근연 관계에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얘는 갈라파고스 핀치 새고요, 얘는 흉내집박이라는 새인데요. 이 새들이 어디랑 누구랑 비슷한지를 비교해보니까요, 옆에 있는 핀치새보다는 에콰도르 본토에 위치하는 이 남미에 있는 새들과 많이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 뭐가 신기한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창조론은요, 그 각각의 생물종을 만들었을 때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뚜렷한 생물종을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생물종들은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새들은요, 왜 굳이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면 될 텐데 비슷한 애들이 그냥 사네? 야, 이거 신이 너무 여기 있는 대충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불경한 생각을 하게 만든 공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 현상들이 찰스 다윈에게는 참 이게 신기한, 미묘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윈에게 암시시키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 종은 어떤 종으로부터 조금씩 달라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뀐다는 것은 먼저 있던 종과 나중에 있던 종이 있을 텐데, 나중에 있던 종이 좀 더 발전된 종인 거 아니야? 원래 있던 종들은 좀 약간 뒤떨어진 것이겠네? 라는 판단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와는 좀 정반대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과 많이 부딪히겠다,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판단에서 이 내용을 잠시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썼던 이런 스케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종으로부터 조금씩 서로 지갈 길을 가기 시작한다 라는 것에 대한 스케치를 여기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다윈은 이런 모호하고 좀 이상한 현상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연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몰두를 하면서 이 이상한 현상들을 좀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 원래 했던 내용들도 연구를 하지만 이 모호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하게 됐냐? 당시에 농부들, 육종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교배하신 거예요? 를 묻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따개비만 연구하십니다.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지?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개체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종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태까지 한 내용들이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기와 많이 상반된 내용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공포에 내가 지금 발견한 내용을 에세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에세이를 내가 지금 발표하다가는 돌맞을 것 같으니 내가 죽고 나서 발표하자 라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작성해서요, 이거를 와이프에게 보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출판사에 거쳐서 이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도와주라. 돈은 마련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들랑 이 종에 대한 내용을 써서 발표를 해주세요 라고 와이프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비그로 여행 이후에 자기의 생각과 부합하는 내용을 모으기만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그로 항해가 1830년대 중반이잖아요. 1850년대에 들어서야 다윈의 생각이 고쳐먹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전에 다윈이 훔볼트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내가 과학에 발을 들이는 이런 시기를 했던 것처럼,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도 찰스 다윈을 보고 찰스 다윈에 의해서 과학자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는 다윈을 보고 자란 과학자로서요, 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채집한 표본, 자료 등을 토대로 어떤 걸 이제 알게 되느냐? 종이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논문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1855년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게시를 하게 됩니다. 내가 환경에 의해서 종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정확한 원리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논문으로 작성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거를 누가 보느냐? 찰스 다윈이 직접 본 게 아니라 그 동료 과학자 2명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봤던 동일과정설의 찰스 라이엘, 그리고 식물학자인 조셉 달튼 후커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읽고 다윈한테 쫓아갑니다. 야, 니 나한테 이런 내용 비슷한 거 보내지 않았어? 근데 야, 저기 새로운 과학자가 너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 찰스 라이엘과 후커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 너는 이 아이디어의 우선권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너 빨리 이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책을 빨리 쓰길 바래 라는 조언을 합니다. 사실 이 찰스 라이엘과 후커는 이런 다윈의 입장에는 동의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을 먼저 했다라는 우선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찰스 다윈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오케이, 찰스 라이엘과 후커에 의해서 이 신인 과학자들도 나와 비슷한 과학적 사실을 발표하는구나 라는 이제 체감을 얻으면서 내가 숨겨봤자 어차피 드러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자연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장편의 에세이였어요.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주장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반박을 못하게 진짜 원천을 차단해버릴 수 있는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입장도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얻게 됐는데요. 지금 러셀 월리스는 지금 남미에 있어요. 남미에서 본토로 찰스 다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러셀 월리스도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지 이제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다윈에게 검토 요청을 합니다. 이 논문을 지금 작성해서 지금 게재하려고 하는데 다윈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실래요? 편지가 온 거예요. 이제 이 편지를 보자마자 다윈 선생님에 대한 기록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나오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체념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 체념하고 있을 다윈을 좀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하냐, 나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던 편지가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이 편지랑 네가 갖고 있던 에세이랑 또 월리스의 에세이랑 합쳐가지고 논문을 내자, 공저자료 내자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찰스 다윈은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좀 지금 장례를 막 치르고 있는 이런 시즌에 이제 친구들이 하라니까 일단 알겠어 오케이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게시가 되는데 찰스 라일이 지금 남미에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리고 후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윈이 이런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과연 이 논문에 월리스는 화가 났을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이디어를 뺏겼다고 해서 화가 좀 날 것 같은데 월리스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월리스는요, 다윈을 보고 자란 과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윈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었구나, 다윈과 같이 낸 논문? 아 이건 못 참지 하면서 다윈에 대한 감사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열해 보일 수 있는 다윈에게는 그나마 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윈은 그렇게 우선권을 주려고 했지만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자신의 우선권을 챙길 수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된 논문들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실제로 월리스와 다윈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자, 논문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선택이라는 그 집필했던 책을 빨리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책을 내느니 얘를 좀 더 압축시켜서 빨리빨리 내버리자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의기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다윈이 왜 20년 동안 이렇게 감춰왔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의기원이 말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사회는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